자, 어저께 흐뭇한 댓글을 보았습니다. 다른 어떤 유튜버에 비해서 송작가 TV는 국제라든지 시사 이외의 것도 많이 달아주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가 편하다라는 응원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원합니다. 이 다른 데서도 많이 다루고 분석하고 똑같은 이 얘기들을 반복해야 되는 이런 이슈보다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그리고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위주의 주제들을 좀 뽑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여기는 다른 데랑 뭔가 좀 메뉴가 다른 것 같아. MSG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MSG가 부족하다고 느끼진 않을걸요. MSG가 넘치죠. 그렇죠. 감칠맛을 송 작가가 넘치게 해주니까 야, 이 집 재료 참 특이하구나. 다른 데서 안 쓰는 신선한 재료를 쓰고 있구나 라는 면에서 저희 맛집 배신하지 마시고 꾸준히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거꾸로 말하냐고. 대박이다. 자, 일본 애들이 지금 마음이 급해요. 한국이 끝까지 안 도와주고 옛날 성렬이 때처럼 알아서 해주지 않고 뻗팅기기 시작하니까 뭔가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문화적인 유화 제스처가 아닐까 싶긴 한데 이게 의외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일본의 관행을 보여주는 태도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에 대한 조명을 다시 하게 되면, 즉 윤동주가 체포 구금 당해갖고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안에 대한 부분을 시인의 인생이 아닌 법규의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본의 진보 언론으로 불리는 주간 금요일이 2025년 2월 윤동주 시인의 서거 80주년을 맞아 그를 표지 모델로 세우고 특집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1943년 일제의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돼서 옥사했는데요. 사실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이 새로운 법안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윤동주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스카이 방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또 테러 방지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국가보안법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자,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외부에서 우리한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이 필요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 내의 많은 전문가들은 아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우리 내부에 이틀막을 하기 위한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니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마치 윤동주 시인이 옥사당했을 때의 그 법, 치안유지법과 본질적으로 닮았다라는 걸 부각시킨 겁니다. 자, 이거는 일본이 군국주의 독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이제 미국의 그 9.11 테러 이후 애국법이랑 패트리어트법이랑 비슷한 거예요. 뭔가 의심이 가는 사람은 그렇죠. 지위 고하와 국적에 상관없이 일단 구금해서 체포조사할 수 있다. 뭐 이런 법이랑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 기준이 뭔가요? 그 기준 자체가 경찰이라든지 자위대, 검찰이 말 그대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우리가 거예요. 삼천교육대 하듯이 문신 있으면 잡아가고 머리 길면 그렇지. 잡아가고 그냥 잡아가는 거야, 그냥 기분 야, 너 생긴 게 범죄형이야 그럼 잡아갔잖아. 송 작가 딱 생긴 게 그구처럼 생겼네 이러고 잡아가는 거지. 아니 머리가 장발인 거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무튼 그런 류의 말도 안 되는 잣대들을 동원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아마도 일본 자국민보다는 일본 안에 있는 제외 외국인, 제일교포라든지 또는 중국인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타켓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간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지금 일본 내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뭔가 일본 정부나 여론전이라든지 또는 뭐 시위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오키나와나 북해도 같은 쪽, 오키나와나 홋카이도 같은 쪽에서 일종의 반일 여론, 반정부 여론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물론 실제는 오래전부터 중국이 투자를 하기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을
강제로 막기 위해서 영장 없는 또는 제대로 된 어떤 사법에 대한 위반 사항 없는 상황에서 평시적인 감찰이라든지 체포가 가능할 수 있게 하는 법을 만들라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인 거지. 근데 그럼- 이게 외국인한테만 할 것이냐, 과연. 그렇지. 그게 결국은 아니지. 야당 대표나 이런 시민운동 하는 사람이나 제대로 된 진보 기자들이 또 여기에 타켓이 될 거라는 거예요. 야, 니 중국인하고 통화했네? 니 잡아가. 이렇게 되면은 뭐 그냥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다카이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지지율이 뭐 80%에 육박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건 지네들이 명태균 같은 애한테 시켜가지고 여론조사 하니까 나오는 거고 실제 일본 기업인들이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면 일본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 경고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걸 억누르기 위한 수단으로 이걸 쓰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40년 전에 이게 없어졌는데, 이 인권 침해 우려가 커서 없어진 거거든요? 이걸 부활시키겠다는 거야. 해라 해. 어차피 망해가는 과정이면 이게 딱 히틀러나 일본 군국주의가 전쟁 직전에 몰렸을 때 전쟁으로밖에 치달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때 지금 국민들 선동하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일본은 진짜로 전쟁을 하려고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진짜 할 것 같아, 이 정도. 권력을 뺏길 것 같으면 전쟁이 나는 게 낫다는 거야. 이게 윤석열이랑 뭐가 다르냐고. 똑같네. 아무튼 이와 관련한 일본의 동태를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 만나고 싶잖아.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올해가 이제 이 한일 기본조약 발효 60주년 뭐 이렇게 한일 얘기하는데 수교. 수교로 60주년인 거고 거꾸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을사늑약 120년이에요. 참. 기분 나쁜 날이거든. 해거든. 이와 관련해서 뭔가 교류 협력을 높이자고 하면서 뭔가 달콤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네. 협력이 근데 중요하다고. 여기에 대해서 그럼 독도 문제부터 네가 바로 잡아야지라고 하는 내부 여론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가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사서 발랐다고 해서 우리가 너를 이쁘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다카이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본 내부 언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카이치 총리가 18일 한일 기본조약 발효 6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교류 및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지난 60년간 이란 간에는 여러 가지 교류 협력이 축적됐다. 특히 국민 간 교류가 현재 양호한 이란 관계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상 간 셔틀 외교를 통해 더 관계를 심화해 나갈 것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엄중한 전략 환경에서 지역,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일본과 한국이 협력해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냥 도와주세요 해. 아니, 그래놓고 독도는 일본 땅에 얘기한 지 며칠 됐다고 이런 아니 양심 우리 없냐? 비행기 급여 메멘토? 안 해주고 맞았냐? 무슨 뭐 옛날 발은 꺼내와갖고 대처식으로 해결한다고 어. 이런 기사 내는 놈들이 지금 와갖고 우리 화해가 필요하고 우리 앞으로 잘해야 돼요. 뭘 갖고 와서 얘기를 하라고 갖고 와서 쥐뿔 하나도 내놓을 것도 없는 것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호혜평등 얘기하고 있어요. 이들만 유리하면 호혜평등이야? 이러면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카이치 내각의 안보정책 관련 총리실 간부가 기자들에게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은 오프 더 레코드 보도하지 마라고 전제를 한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 비핵 3원칙이라고 해가지고 핵을 생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라는 비핵 3원칙이 기본 방침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카이치는 총리로 취임한 이후에 강한 일본을 내세우면서 이 부분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목을 메고 있는 게 제철입니다. 이 일본은 20년 전부터 제철이 공장을 돌려왔단 말이에요. 말인즉슨 기존에 있는 핵 연료를 재처리해가지고 재가공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핵 연료로 만든다라고 하는 과제를
필두로 해서 사실은 플루토늄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요. 이게 건식 재처리를 해갖고 우라늄을 태워버리면 플루토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습식 재처리를 통해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면 플루토늄이 나오긴 나오는데, 가공한 대부분의 원료들은 다 버려지는 거고, 플루토늄 일부만 이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무리하게 기존의 우라늄하고 섞어갖고 합성 연료를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는 게 그게 일본의 정책입니다. 이것 때문에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즉 후쿠시마 원자로 폭발 사고가 났던 1, 2호기는 수소 폭발 때문에 나온 게 맞는데 그거를 빨리 셧다운을 시켜가지고 바닷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식힐 수 있는 1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이틀 동안을 그걸 안 해갖고 결국 폭발이 난 거잖아요. 그 배경에는 이것도 국가기밀이긴 한데 일본 국가기밀이니까 괜찮아. 그 3, 4호기, 즉 1, 2호기 옆건물에 있었던 3, 4호기 안에 아까 설명드렸던 추출한 플루토늄과 원자로를 섞은 신형 연료봉으로 그걸로 시험을 하고 있는 시험로로서 작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시험로 작동에 대해서는 미국하고의 협약이 맺어져 갖고 관리를 미국 측에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야 바닷물 집어넣어서 바닷물 집어넣어서 저거 터지기 전에 빨리 물로라도 수동으로 제어를 해라고 했는데 일본 직원들이나 당국이 그걸 못한 거예요. 왜? 3, 4호기까지 같이 잠기거든. 그게 3, 4호기가 잠겨버리면 그게 미국 자산이란 말이야. 그걸 못해서 결국은 폭발이 일어났고 아직까지도 이거를 제대로 된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밝혀진 진짜 진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본이 지금 핵무장을 하겠다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 20년 동안 불법적으로 짜글짜글 갖고 있는 이 플루토늄들을 어떻게 모으고 모아서 하나의 폭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미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사정을 붙이자면 아니 이래놓고 뭐 한국이랑 잘 지내자 그러니까 사정을 붙이자면 지금 계속해갖고 핵 폐수들 갖다가 방류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핵 폐수를 방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은 습식 플루토늄 정제 과정을 거치는 과정 중에 생기는 폐수를 습식이니까 물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거기에 섞어갖고 풀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무리한 핵폐수 방류를 시도하고 있다. 거기에 타서 버리려고 이런 국제사회 의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단계라는 거죠.